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핫한 시간, 핫크립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인디의 고란 기자고요. 유튜브에서 조인디 검색하셔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입니다. 제가 오늘 살짝 봤더니 모든 분들이 약간 듣고 싶어하는 그 뉴스가 아닐까. 뉴스도 아니죠.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팩트라고 봐야 네. 되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심정적으로 정말 오를 것 같은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이용재 작가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통화 패권에 대한 이슈인데요. 환율 전쟁인가요? 네, 환율 전쟁이 거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로 지도에서 나라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달러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에 대한 분석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위안화가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경쟁자는 위안화가 아니라 네. 달러의 경쟁 상대는 비트코인이다. 음. 그래서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네.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제 위안화의 가치 변동만 보더라도 이 위안화가 얼마나 달러 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2018년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가 거의 그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이 최고조가 맞아요. 올라왔던 맞아요. 그런 기간이었고 요 기간 동안에 위안화가 약 달러 대비 11%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관세 조치 발언이나 계획 발표만으로도 위안화의 가치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네. 거죠. 네. 그래서 위안화는 여타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달러라는 거대한 바람화폐는 그냥 흔들리는 그렇죠. 등불이다. 네. 지금 1단계가 미중 무역 분쟁이 점화됐을 때 이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심화된 거죠. 계속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래서 위안화는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네.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살짝 소강 상태가 와요. 이제 좀 쉬었다 하자. 다시 또 위안화가 살짝 올라옵니다. 네네. 그러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또 보복 관세를 막 때려요. 네네. 그럼 다시 또 위안화가 빠져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요즘에 G20 때 정상들이 만나서 다행히 파국은 네, 면했어요. 파국은 면하자 하니까 다시 위안화가 조금씩 네네.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 관세 조치 한마디만 더 왔다 갔다 하니까 달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위안화가. 그럼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네. 이게 지금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단 말이죠.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네. 누구를 잡아서 네. 이제 압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없앨 수는 없으니 네네. 이걸 일단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될 수 있는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그렇죠. 생겨나는 채굴 산업은 사실 중국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 비트코인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생성은 중국에서 되되 우리가 유통이나 이걸 활용한 세컨 마켓은 미국이 더 커. 그럼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생성돼서 일로 흘러 들어오게 네네. 만드는 거죠. 네. 그거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게 월가의 금융기관들이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근데 얘네가 미국이 이런 수법을 썼던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에서 분리된 달러가 네네.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닉슨 쇼크라고 네. 하죠. 네. 근데 그때 기축통화하면 전 세계 모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일단.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그 오펙이랑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거죠. 오일머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월가의 금융기관으로 흘러갑니다. 네. 니네 돈 많이 번 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갖고 와라. 월가에서 금융상품 막 제공하는 네.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현상으로 지금 네. 비트코인 중국 애들이 야 너네 비트코인 최근만 해서 뭐 할 거야? 우리가 비싸게 사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금융상품 특히나 ETF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거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음모론이긴 한데 2018년 하락장을 미국이 아직 비트코인 확보하지 못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음모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그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세컨더리 마켓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월가가 그걸 갖고 가겠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뭔가요? 비트코인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10년째 너무 네.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네.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홍콩의 그 시위 사태 네. 이게 왜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700만 명, 800만 명 살고 있는 홍콩에서 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나와서 이걸 시위를 하냐. 홍콩 인구의 25%가 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범죄인을 인도하는 거에 대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홍콩 주민들, 중산층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받은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홍콩 주민의 상당수가 특히 중산층 이상들이 주로 중국이 도시화되면서 거기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 돈을 중국의 위안화로 중국에 냅두기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홍콩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홍콩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조약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얘네들을 막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이머징 국가에서 사업할 때 뭐 대부분이 아마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솔직히. 범죄 조장하시나요? 한두 번 정도는 네.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왜냐면 법이 없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다 하나하나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또 도래하면 이제 프라이버시도 되게 중요해지는 네네. 거고. 중국 정부는 이게 범죄인 인도를 할 때 실제로 범죄인만 데려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반체제 인사에 대한 네. 사실 그 압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맞아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고요. 일단은 이제 유예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유예로 됐는데 그래서 이 바로 시위 기간에 네.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타이드비트라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3% 정도 프리미엄이 네, 붙어서 거래가 프리미엄이 됐다고 바로 합니다. 붙었죠. 네. 그래갖고 실제 중국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홍콩 인사들은 역사적으로 그냥 납치했었어요. 네, 납치해서 그냥 뭐 사라지게 만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불필요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 시대에 개인의 재산권을 좀 컨트롤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도죠. 근데 여기에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홍콩 사람들이 그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되게 많이 사들여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사실 부동산이나 아니면 해외 무슨 저 뭐 케이만 군도에다가 무슨 뭐 페이퍼 컴퍼니 세우거나 이거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게다가 변호사 쓰고 맞아요.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상류층이 아니라 홍콩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가까이 온 나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 뭔가 도피 수단으로 한 게 찾는 게 비트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홍콩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자유롭게 할 수 수단, 있는 가치를 저장하되 이게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재산권을 자기가 맞아요.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 보유는 이게 필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 제가 만약에 중국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 자산의 한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하려면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죠? 그렇죠. 너무 무겁고 되게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비트코인은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왔는데 그럼 세 번째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면에서 금을 이제 금의 좋은 점을 능가하고 있으니까 굳이 시대도 바뀌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들이고 굳이 금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금괴를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본 적이 없네요. 네. 비트코인도 볼 수는 없지만 더 친숙한 거죠.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봤는데 첫 번째가 어쨌든 환율 전쟁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확보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가 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홍콩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쯤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수요가 일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중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 취약국이나 그런 취약국, 공산주의 그렇죠. 국가들 그런 데들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가 안 되는. 약간 보호를 위한 필수 자산이 되는 거죠. 중국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약간 그런 걸 상징하는 홍콩 예로 들면 그런 수요가 이제 꾸준하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굳이 금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금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계속 늘면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다면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잖아요. 이제 그럼 월가 금융기관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져와서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통 금융시장이 레드오션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오면 이머징 자산이기 때문에 수수료 높게 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이걸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이 또 잠재력이 무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 금융기관들도 겸사겸사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디벨롭을 하겠죠. 그래서 ETF도 만들고 벡트라는 거래소도 만들고 다양한 금융기관 주체들이 다양하게 금융상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KKR이라는 전 세계 최대 상업펀드 네네. 창업주가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블록체인 그 리서치 센터 장이 나가서 차린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가서 차린 창업주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KKR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나와서 크립토계의 KKR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왔다고 멋지다. 하더라고요. 크립토의 KKR. 근데 거기에 KKR 창업주가 투자를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에 조금 빗변화 있는 네. 성향이 강한데 이제 이 사모펀드의 가장 큰 글로벌 제일 최고 회사가 이제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건 들어갔다. 이제 웬만하게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긴 얘기라서 짧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수요 측면에 봤을 때 첫 번째는 환율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있다. 두 번째, 홍콩과 같은 그런 금융 취약국 혹은 자산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금이 아니라 디지털 골드가 낫다. 차라리. 네 번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아까 제가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측면에서의 이유인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 5월에 반감기가 예정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규 생성된 비트코인 개수가 블록마다 반씩 줄어들게 네네. 되죠. 그럼 지금, 당연히 가격이 그렇죠. 오르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12.5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5월쯤에는 6.25개로 블록 생성당 보상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급이 딱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네. 오늘도 핫하게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